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공인중개사 협회 프롭테크 총괄 이사로 있는 유재영입니다. 현재 나집사 랩 총괄 운영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정보의 비대칭과 정보 격차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롭테크와 빅데이터, 디지털 중개, 전환 이런 정말 복잡하고도 또 한편으로는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전부터 우리 PC 시대, PC 통신 시대, 하이텔, 유니텔 이 시대하고 그 이후에 1990년도 후반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와서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3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PC통신 시제는 주로 글로서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1990년도 중반 이후에 유니텔이라는 어떤 그 사이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글로서 우리가 도스 뭐 이런 식으로 글로서 움직였죠. 근데 그때는 생각을 더듬어 보면 부동산 뱅크 해갖고 책자도 나왔었어요. 빨간 책자. 거기에 주로 시세가 쫙 그 아파트별로 이렇게 적혀 있던 그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 114가 나오면서 인터넷 빅데이터, 뭐 부동산 빅데이터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DB를 모으는 어떤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부동산 114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시절에는 어차피 정보가 비대칭이었다. 즉 정보가 접근하기도 좀 어려웠고요. 일반인들이. 또 그 접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중개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일부 데이터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갑이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도덕적인 해이도 어느 정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투기도 많이 불러왔고, 또 선택할 때도 역선택의 상황까지도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동산 어떤 분야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보험 분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보험도 우리가 어떤 그 정보 비대칭이 심했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 서로 거래 상대방 중에서 한쪽에서 모든 정보를 다 독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험도 보험 주치라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해갖고 계속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 자체도 이제는 그러나 이제 이 정보의 비대칭 시대는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의 비대칭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느냐? 정보의 이제 격차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정보의 격차라는 거는 비대칭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격차라는 말은. 비대칭은 이미 대칭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정보의 격차는 누구든지 먼저 접근하고 또 어디를 접근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정보의 획득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의 격차도 상당한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정보를 보려면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교육의 격차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의 격차를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어떤 그 정보의 접근성이나 어떤 불균형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더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입시에서도 보면 입시 논술 컨설팅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정보가 어떤 소득이나 지역이나 또는 교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분야, 시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새롭게 맞이하는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중개를 영위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어떤 지금은 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되게 많이 느끼는 시대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SNS 상에서 나는 점심 때 이런 9,000원짜리 또는 10,000원짜리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구는 SNS상에서 보니까 20만 원짜리 밥을 먹고 있더라. 같은 젊은이인데.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모든 게 빠릅니다. 그러면 정보도 엄청나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수료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뭐 비싸다, 내지는 또 수수료가 뭐 비싼 물건이나 싼 물건이나 왜 수수료가 달라야 하느냐.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보의 어떤 격차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뭐 한 건 써주는 건 똑같겠죠. 계약서에 써주는 건.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고객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분이 저한테 수수료 비싸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어떤 그 일방의 어떤 고객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물건 정보 다 보고 갔다. 내가 다 획득하고 가서 나는 그 중개사무소로부터 집만 봤다. 집만 보고 계약서만 썼다. 그랬는데 왜 이게 비싸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 정보의 어떤 그 고급 정보를 우리가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많은 게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개사무소 혼자서 힘들게 꾸리고 있는데 매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매물 작업도 해야 돼, 전화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정보까지 챙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정보를 입수해서 머릿속에 넣어뒀다가 말로 한다는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이겠지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줘야 되냐? 항상 우리는 뭔가 보이는 걸로 줘야 됩니다. 파일로 주든지 무슨 보고서로 주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참 막 책상에 앉아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은 뭐 이제 임장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러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 자리는 어떻고 하고 그리고 막 하죠. 그러면 그 종이까지 가지고 가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어떤 정보의 홍수 시대, 그 다음에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대에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제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중개와 수평 중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짐작은 하실 겁니다. 수직 중개가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중개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라든지 고층 빌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대부분 수직 중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단독 주택이나 토지, 빌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수평 중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수직 중개는 여기 나왔다시피 점포 중심인 겁니다. 내가 그 좋은 자리에 점포 하나 딱 두면 그 위로는 굳이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점포 중심이 수직 중개인 겁니다. 근데 이 점포 중심의 중개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가구 수를 계산을 해보면 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만 잘하고 또 몫을 그렇게 따지고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겪어보면 다 알겠지만은 사람의 동선에 따라서 들어오는 데만 또 잘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가 그 점포 중심의 중개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하다 보면 매물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제 전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은 정보는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또 그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요. 수직 중개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점포 중심이기 때문에 점포를 떠나서는 또 우리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단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이 수직 중개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땅이 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한 상황이고, 좀 수평 중개를 한번 볼까요? 수평 중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토지나 뭐 빌딩이나 그 밖에 이제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평 중개라고 보는데 대단히 매물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직 중개에 능하신 분들,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수평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이 수평 중개라는 거는 이제 매물 타겟 중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매물에 대해서 가보지를 않은 사람도 많고 가보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 가격이나 또는 가치 평가나 또는 최유효 활용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가 필요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우리 중개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 아파트 쪽에서 계시다가 또는 또 빌라 쪽에 계시다가 갑자기 토지 하나 어디서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막 그 적극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혼자서 다 못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매물은 받아 놓지만 단순하게 좀 지인들한테 공동중개를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정도, 이런 정도까지 일을 하지, 내가 이 매물에 대한 시장가치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자신 있게 어떤 블로그에다가 올린다든지 또는 이 매물을 우리가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소비자들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 왜 그러냐면은 수직 중개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에 대한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중개를 주로 해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1000세대가 있든 2000세대가 있든 대부분 거주자들은 본인의 아파트를 내놓거나 또 본인의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내놓거나 했을 때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편이죠. 대부분이. 옛날에는 이제 잘 내려오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참 아쉬운 게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만 사실 갖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공장도 있고 또 물려받은 상속 땅도 있고 또 상가도 있고 또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 매물들을 단지 내로 갖고 내려오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탈피를 해야 좀 더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수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음식점이 물론 칼국수만 열심히 단일 메뉴로 해서 성공적으로 부를 이룰 수도 있지만 매출을 이룰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매일같이 칼국수만 먹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우리 쪽이 대단히 유명한 그런 어떤 칼국수집이 아닌 이상은 외부에서 멀리 있는 데서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칼국수 먹었으면 내일은 또 딴 거 먹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단일 메뉴 가지고 과연 그분이 일정 어떤 기간 동안을 버틸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있다 해서 꼭 굳이 아파트만 그렇게 고집할 필요 있는가. 이제 고집을 해서가 아니라 손이 안 가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것이 이제 정보의 수집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의 수집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자유자재로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점포 중심도 의미가 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파트만 가지고 점포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실 효율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이 수직 중개가 활성화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좀 디지털 전환이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시는 중개사님, 일하시는 중개사님들이 디지털 전환에 이렇게 어떤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대는 변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대로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PC 통신 시대,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 이런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가 빠른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구역은 나의 바운더리다. 내가 다 항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1층의 단지에 계신 분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정보력에서 그분들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그럴지 몰라도 완전 디지털화가 되면은 그분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훌륭한 정보만 주면 되고 어떤 매물 정보만 제대로 주면 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은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저희가.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주로 단독주택 위주고 주거용도. 그래서 좀 수평 중개가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들도 오늘 중개를 시작하면 손님을 만나면은 서울에서 대구, 대전 정도까지 거리를 갑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그게 땅이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의 경우에는 그 먼 거리를 가는데 당연히 매물 중심으로 보고서나 내지는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어떤 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그분이 흔쾌히 가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야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멀리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이 빨라진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졌고 심지어는 로봇가 집을 보여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집 보여주러 그 집에 갈라 그러면은 2시간씩을 기다렸다 가야 되죠. 우리나라하고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들은 디지털 전환이 좀 빠른 편이고 우리나라는 좀 느린 편이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디지털 전환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중심하고 빅데이터 중심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점포 중심으로 하게 됐을 때 이제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고정 비용이 이제 상당히 많다는 문제점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그 경기가 활성화돼 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중개업소하고 우리가 서로 공동 중개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나누다 보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점포를 두게 되면은 워킹 손님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포를 비울 수도 없는 겁니다. 맨날 문 열어보면 문 움직여보면 다 닫혀 있잖아요. 이제 혼자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용이 자꾸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수직 중개가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점포 중심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빅데이터 매물 중심의 중개를 꼭 추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좀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빅데이터를 구하는 거는 어떠한 필지나 또는 어떠한 지역이나 또는 어떠한 대상물을 우리가 대상물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려고 할 때 나라에서 뿌려놓은 공공 데이터나 또는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민간 데이터의 조합이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 그러면 주로 이제 가격 중심의 이런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그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상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KT에 잘 나가게 또는 소상공인 상권 정보 이런 걸 보시면은 동네의 평균 매출이 얼마여서 얼마 정도 된다 매출액이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가 하고 접속이 되면 이 건물 1층에서 이런 업종의 그 운영을 했을 때 그런 음식점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했을 때 과연 매출이 얼마 나오는가 하는 거는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의 어떤 질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상가를 찾는데 이 동네는 얼마 정도 뭐 매출이 나와요. 이거하고 이 자리에서는 과거에 이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그래서 뭐 한식집을 하면은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매출액 그 카드 통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상가의 그 길에는 뭐 횡단보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유턴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안다면 우리가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상가의 가치는 당연히 횡단보도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턴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유턴한 후에 주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유턴한 다음에 그 가게도 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빅데이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우리가 브리핑함으로써 고객이 이 자리에서 어떤 영업을 했을 때 이분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성공적으로 창업을 성공했다. 그러면은 또 다양한 분들이 또 문의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공실 클럽에 나왔다고 그거 매물 그냥 네이버에 올리고 오면은 가서 보여주고 여기 좋습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 과연 손님을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는 이런 특징이 있죠. 저는 빅데이터를 내비게이션에 항상 비유하곤 합니다. 옛날에 이 종이지도 갖고 우리가 물건을 어떤 그 집 주소를 찾을 때 종이 주소 이렇게 들고 찾지 않습니까? 찾을 때와 내비게이션을 열고 찾았을 때 지금은 뭐 종이지도 가지고 집을 찾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종이지도와 내비게이션의 이런 어떤 그 부분을 좋은 예입니다만 내가 목적지를 선택하고 내비게이션을 가동시키면 얘가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내가 뭐 택시 기사분이 손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찾게 됐는지 어떤 알고리즘이 이거를 작동을 시켜서 나를 목적지까지 오게 했는지 그거를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 왜 여기까지 와게 됐지? 정확히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짜여 있어서 특정한 필지나 특정한 건물, 그렇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돌리면 이 단지와 이 필지와 이 건물에 관련된 자료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쫙 들어와서 내가 가보지도 않은, 내가 내비게이션 타고
뭐 목동을 가는데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던 데를 얘가 나를 데려다 주듯이 빅데이터는 매물을 내가 가보지 않은 매물을 내가 가본 듯이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가본 듯이 알려주는 거야.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점포 중심에 있는 매물을 여러분이 가보지 않아도 내용을 아는 것처럼 한 번도 안 가봤던 필지나 또는 건물을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왜? 그동안에는 내 바운들이 아닌 거는 거래를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영역 중개할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 잡아놓은 내 영역 외에 어디든 중개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에 있는 건물을 매물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종이지도 같으면 내가 거기까지 가서 현장 가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중개사한테도 가서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매물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거를 내가 거래한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생략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실제로 사진으로도 다 볼 수 있고요. 빅데이터로 보면.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앉은 땅의 자리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땅의 그 경사도도 알 수가 있고 또 전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거를 고객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는 내비게이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은 똑같은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전달을 해주고 그 가치와 가격을 우리가 평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 매매할 때 하는 방식이죠. 예, 이거는 어떠한 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같은 어떤 모델의 사이즈의 어떤 위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그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도처에 널려 있는 게 다 매물인데 그 매물인데 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것만 내가 해야 되느냐. 물론 주변에 있는 게 더 쉬울지 모르지만 경쟁도 더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그러면은 이런 빅데이터는 그러면 어디서 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프롭테크라고 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각 플랫폼마다 좀 뭐 플렉시티라고 하는 데는 건축에 대한 어떤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작동법만 알면은 실제로 용적률부터 해갖고 모델링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시세를 모르는 동네에 있는 화곡동에 있는 빌라 시세를 내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거래가 별로 안 된 데 같으면 더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시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나집사랩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그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곳을 통해서 시세를 추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호가를 추정해보고 네이버에서 나오는 호가를 추정해보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를 추정해보면 이 물건이 실거래가 1년, 2년 전에 됐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주변의 호가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시세 추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는 나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르는 것도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그 호가와 그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어떤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브리핑 없이 멀리 있는 매물들을 거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디지털 부동산 쪽의 디지털 전환, DX의 가장 핵심 축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그 AI 기능보다는 빅데이터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겠죠,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빅데이터를 이 디지털 전환이 되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미래. 아마 집 보여주는 거 빼고는 다 바뀔 겁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 바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제가 PC통신 시절에 그 하이텔, 유니텔, 뭐 천리안하고 제가 거래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어떤 정보화, 그다음에 뭐 이 정보의 전달,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도 제가 그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승무원 취업 정보도 제공을 했었고, 그때 아마 승무원 취업 정보를 제가 계속 PC 통신할 때 했었는데 유니텔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때 90년대 제가 수익이 월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지금 같아서는 아마 이게 한 2천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문자로만 제가 제공을 했는데 그 정도의 승무원 취업 정보를 제가 뭐 책도 내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관경과를 이제 제가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PC 그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대충 알았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았지만 그때 제가 그거를 좀 더 어떤 정보력이 뛰어나고 또 개발 능력이 뛰어나고 했었으면 그런 개발자들을 좀 같이 어울려서 취업 정보를 제가 만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었으면은 제가 지금의 잡코리아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 시절에 그래서 그때는 잡코리아도 없었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근데 저는 그때 선택은 뭐였냐? 이제 PC통신에서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로서의 내 한계는 끝났다. 그러면 이제 접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중개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때가 그때입니다. 제가 중개업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아쉬운 게 인터넷 시대라는 것이 글에서 그림으로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거를 놓치지 말았어야죠. 그때 이 부분을 좀 더 가솔차게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1995년부터 8년도 이후에 네이버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삼성 SDS인가 그쪽에 이제 그 자회사로 있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지금의 네이버입니다. 자, 얼마나 지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5년? 그렇죠?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도 중개 경력이 지금 23년인데 그 시절에 그 상황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상황이 변해버린 거죠,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가 지날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집 보여주는 것 빼고는 모두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과연 지금 그렇게 되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 보여주는 거는 이제 로봇가 할 수도 있겠죠. 그때 가면 로봇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상 뭐 집을 빈 채로 이렇게 매각하고 하는 경우가 사람이 살면서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주거용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집 보여주는 거는 이제 뭐 중개사님들이 해야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그 외 부분들 계약서 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돈 송금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관련 서류 첨부하는 거 그다음에 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거죠. 전부 다. 그것을 굳이 우리가 계약서 써줘야 될 필요도 없고 또 그렇잖아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자기가 살 집 같으면 집을 봐야 되니까 집 보여주는 건 맞겠죠. 근데 그 외 것들은 다 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다 바뀌게 되면 중개사님들의 입지는 무엇일까? 자, 앞으로 4년이나 5년 후에는 미국에서 주거용 중개사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게 지금 예측입니다. 4년에서 5년 후에는 주거용의 경우에는 중개사가 사라질 것이다. 이제 업무용, 상업용만 중개사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미국의 프롭테크 업계의 현황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오늘이 2022년도니까 한 2027년도, 그렇죠? 새로운 그때 가면 새로운 정권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미국의 중개사가 주거용은 중개사가 없어졌는지, 그렇죠? 이제 이 부분들이 그만큼 미국에서는 주거용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하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왜? 진로우라든지 레드핀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어디라 그럴까요? 뭐 직방이라든지 내지는 뭐 어떤 그 온라인 플랫폼이 되겠죠. 이런 플랫폼들이 그 시장을 장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장악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 내세우고 있는 거에 수수료를 낮추는 거잖아요. 지금 다 수수료를 조금씩 낮추고 있는 상황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물론 매도인이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차피 그 받은 어떤 뭐 그 상황에서 보면은 자, 집만 보여줄 수 있는데 뭐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거 보면 다 끝나는 건데 한 번만 보고 나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지금 자 레드핀에서 2%만 주면은 된다는데 우리 거래는 지금 3%니까 1%는 나한테 리펀드 해달라고 고객이 요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는 더 싸게 하는데 나도 싸게 안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중개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양타를 못 치고 아예 고객이 자기 지인 중개사를 데려오는 경우도 흔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회계망측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점점점 중개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보여주는 것 빼고는 모두 바뀔 거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정보 격차를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럼 정보 격차를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공인중개사 협회가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공부들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힘드시고 뭐 고객 관리하다가 보고 뭐 물건 작업하다 볼일다 보고, 근데 언제 내가 그거 정보 다 수집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드리는 제가 이제 그 프롭테크 총괄 이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나입사랩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디지털 중개사 협회 회원들한테 저희가 이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제발 내가 뭐를 이거 하면서 뭘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회원가입했는데 무슨 회비를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교육을 시켜주면서 교육비를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일단 딱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도 마찬가지고, 협회라는 것이 중개사들이 이 시대를 거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거를 일단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당연히 우리가 불의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되고 당연히 맞죠. 하지만은 투쟁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싸우면서 건설해야죠,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을 하더라도 이 프롭테크나 이 빅데이터나 디지털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투자와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교육을 상당히 많이 이루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물론 급한 부분도 많죠. 여러 가지 급하다 보니까 이제 강력히 투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디공업에서는 항공업을 좀 보완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디공업을 만들었는데 국토부에서 전화 오고 항공업에서 전화 오고 뭐 하는 데예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주무관이 전화 와서 디지털 공인중개협회가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뭐 도와드릴 건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사단법인으로 가는 겁니까? 제가 이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서 제가 전화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니요, 저희가 뭐 공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교육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공인중개사들이 좀 디공업에 들어와서 디지털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배우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디공업을 우리가 만들고 물론 사단법인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절차를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하는 것도 세미나도 그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절차가 있어야 다양한 어떤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지 국토부에서도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미나도 그런 일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디공업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또 공부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많이 넣어드리겠다. 또 여러분들도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시고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좀 어떤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그냥 뭐 나 혼자 들어왔으면 다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다 동참하게 해서 여기서 어떤 동력을 받아서 좀 더 우리가 다양한 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더군다나 물론 이 뒷페이지 한 페이지 더 남았습니다만은 미래에는 이제 직거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직접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이 이게 크게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만 보는 것만 해결되면 가능한 거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제 주거용을 하시는 분들은 상업용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은 이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에 더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자료들도 그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나름대로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메타버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도저히 뭐 뭔지도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진짜 뭐가 되는 건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디지털 전환되면서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는 아시다시피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넘나들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합니다. 내가 꼭 오프라인에서 식당에 가는 것만이 내 일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상 공간에서 어떤 나이키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운동화를 사면은 운동화가 나한테 배달이 돼 온다고 한다면 메타버스도 하나의 나의 소비 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은 불가능하겠습니까? 메타버스 안에 지금은 약간 이제 조금 고도화는 안 됐습니다만은 전부 다 아바타라 그래서 사람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요새 뭐 대선 후보들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다니면서 실제로 나의 분신이
부동산을 거래하고 중개사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송금을 하고 바뀌는 거죠. 그렇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앞으로 바뀔 거라고 한다면 카카오가 메타버스에서 앞으로 동력을 찾겠다고 한다면 이미 네이버가 메타버스의 선두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닥치게 되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저희 디공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이트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찾아보고 하면서 계속 친숙하게 가까워지셔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 전환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쯤 디지털 전환이 어떤 꽃피우는 그런 전성기가 될 것인가? 물론 조금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통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우리가 GTX 광역교통망도 이제 하고 있죠. 30분대에 수도권에서 30분대 다 가지 않습니까? 20분대, 30분대. 근데 그것이 꼭 수도권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남부 또는 서부, 동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진보와 보수가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주민들, 국민들의 어떤 원하는 부분과 그분들이 필요하는 부분이라면은 따지지 않고 다 전개가 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교통망이 일단 완성되는 시기,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드론 택시 나오잖아요. 자, 드론 택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수도권에서 이렇게 서울로 오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중소도시에서 어떤 거점으로 이동하는데도 드론 택시가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왜? 그쪽에 지방에 내려가면은 어쨌든 고층 빌딩이 없으니까 드론 띄우기 좋잖아요. 택시 자체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강을 따라서 드론이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들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오히려 드론 택시는 광역교통망까지 오는데 드론 택시를 이용해서 드론 택시 정류장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명실상부한 일일 생활권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도가 붙는다.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5년, 그렇죠? 5년 정도 후라고 본다면 지금 교육 안 받으시고 현실에 안주하실 때냐? 물론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교육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서 이 중개사로서 활동할 시기는 더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굳이 내가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중개업을 영위해야 되느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라도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그 중개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 제 판단에는 이
GTX 나오고 드론 택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통이 순식간에 발전을 하게 되면 자, 서울에서 내가 한 평에 억 단위 하는 집을 내가 거기서 꼭 사야 되나? 그렇죠? 옛날에는 접근성이 떨어졌던 단독주택도 내가 하나 살 수 있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그 소유 주택 소유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즉 일하실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도심에 직주 근접으로 주로 많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이 생활하는 이런 보금자리들은 좀 외곽으로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교통의 발전과 지역 균형이 발전됨으로써 저희들은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그 부동산 종합 서비스의 어떤 발전 시책하고 봤을 때는 앞으로 약 5년에서 한 7년이 고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안 정도 되면은 주거용은 상당히 디지털화가 발전이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업용 하시는 분들은 상업용에 좀 더 매진하시고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집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상업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주거용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상업용에 좀 더 신경을 쓰시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상업용에서 어떤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우리 쪽에서 많이 구하시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많이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디지털 중개사 협회가 여러분들의 큰 그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을 제가 꿈꿔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건의사항도 좋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좋은 교육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은 다양하게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그 깊이를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제 주관적인 이야기가 좀 가미되어 있다고 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